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중에서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과거 그 어떤 시대의 인간보다 사회를 합리적 원칙에 따라 정돈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왔다. 그리고 이 변화에 개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 노력했다. 동시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자연을 정복하였다. 현대인의 기술적 능력과 발명은 자연과 자연의 힘을 지배하려던 인간의 모든 꿈을 거의 실현하였다. 현대인은 예상치 못했던 부를 쌓았고 그 부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 정도의 가능성을 열었다. 인간이 지금처럼 이 정도로 물질 세계의 주인이 되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특성을 보인다. 가장 우수하고 가장 멋진 사물들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창조물이 낯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와 반목하는 것이다. 사물이 완성되면 인간은 그 사물의 주인이 아니라 시종이 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물질 세계 전체가 인간 삶의 방향과 속도를 지정하는 거대한 기계의 괴물이 된다. 인간에게 봉사하고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탄생시킨 작품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세계가 되고 현대인은 그 세계에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복종한다. 여기서는 언급한 대립의 한 가지 측면인 무력감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현대인을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너무 등한시했던 지점이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뻔하다. 현대인은 본질적으로 무력감을 인식하지 못하며 순수한 서술적, 심리학적 방법론으로도 그 무력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정신 분석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사회 심리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감정의 보편성을 연구하자면 분명 사회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깃들로 삼은 정신적 메커니즘을 그 구조와 조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극단적 무력감은 대부분 신경증적 인성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동일한 감정의 낌새는 우리 시대의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래도 이 극단적 무력감과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상을 보이는 신경증적 사례들이 더 적합하다. 우리가 아래에서 거론할 사례들도 대부분 신경증적 사례들이 될 것이다. 무력감은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그들 인성 구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증상신경증이건 성격신경증이건 모든 신경증의 중요한 특징은 한 사람이 특정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무능력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력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의지로는 외부 세계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공기와 같다. 한 신경증 환자가 꾼 다음의 꿈은 무력감의 좋은 사례이다. 그녀는 드럭스토어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시고 $10짜리 지폐를 냈다. 음료수를 다 마신 후 점원에게 잔돈을 달라고 한다. 점원은 잔돈을 아까 주었고 가방 안을 다시 살펴보며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가방을 다 뒤졌지만 잔돈이 나오지 않는다. 점원은 신중한 말투로 그녀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이 할 바가 아니며 더 이상 해줄 것도 없다고 대답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경찰을 부르려고 거리로 달려나온다. 그리고 먼저 한 여자 경찰을 발견하고 자초지종을 털어놓는다. 여자 경찰이 드럭스토어로 가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눈다. 돌아온 여자 경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돈을 돌려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거만하게 말한다.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 겁니다. 분노가 치솟은 그녀는 이번에도 남자 경찰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위협적인 말투로 그런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 결국 그녀는 드럭스토어로 돌아간다. 점원은 의자에 앉아서 희죽 웃으며 드디어 진정이 되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무력한 분노에 빠져든다. 무력감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1차적으로는 인간이 그 대상이다. 자신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확신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들이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게끔 만들 수도 없다.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 대해 진지하게 거론했다는 말을 듣거나 그들의 의견을 그저 언급했다는 말만 들어도 매우 놀란다. 그들의 실제 능력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학술 분야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고 여러 글에서 의견이 인용되기도 했던 한 환자는 누군가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매번 깜짝깜짝 놀랐다. 반복되어 온 오랜 경험도 그의 이런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유로 특이할 정도로 자주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크게 놀란다. 이 놀라움을 따라가 보면 자신이 진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깊은 확신이 원인으로 밝혀진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남과 잘 어울리려는 노력,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과 호의를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것이 시각적 착각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는다. 어떤 결핍이나 불행한 상황 탓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한탄하는 상황의 뿌리에는 타인의 사랑을 얻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이 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모든 관심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기존의 특성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마음을 얻을 만큼 똑똑한지 예쁜지 착한지 하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질문은 늘 이렇다. 난 똑똑할까? 난 예쁠까? 난 안 똑똑할까? 난 안 예쁠까? 그 대답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보통 사랑과 호의를 얻는 데 필요한 특성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결론과 깊은 열등감을 결과로 얻게 된다. 인정과 존중에 대한 소망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낼 만큼 자신의 재능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고민한다. 하지만 무력감 탓에 노력하고 일하고 배워봤자 타인이 정말로 인정하거나 감탄하는 것을 생산해내지는 못한다. 그 결과 과대망상과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기분 사이를 오가는 자아를 가지게 된다. 무력감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그 공격이 신체적 공격일 경우 약간 특수한 신체적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종종 위험이 닥쳤는데 자신의 신체적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마비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저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방어를 못하는 무능력보다 온갖 다른 종류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 부당하건 정당하건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 비판을 그냥 감수하고 반론을 펼치지 못한다. 때로 그런 일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 때도 있지만 방어하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난, 비판당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조차 없고 모든 비난, 비판을 정당하다고 느낀다. 심지어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모욕과 비하에도 이런 무능력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행동은 모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타인이 옳고 자신은 모욕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자발적 감수 사이로 오간다.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난이 부당하거나 모욕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비난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온갖 논리나 모욕에 대응하여 발설할 수 있었을 온갖 무리한 말들이 떠오른다. 상황을 거듭 떠올리며 어떻게 해야 했을지 자세한 부분까지 상상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때로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럼에도 막상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상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무력감은 사물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익숙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의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낯선 도시에 도착했는데 혼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어디가 원인인지 살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혹은 등산을 하다가 작은 시냇물을 만나 건너야 하는데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뛸 수가 없거나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불을 펴거나 요리를 할 수 없다. 흔히 비실용적이거나 미숙하다고 칭하는 행동 중에서도 무력감의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현기증도 무력감의 뿌리를 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력감은 자신에 대한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렇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개인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차원의 무력감의 형태 중 하나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는 태도다. 충동과 두려움을 제어하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이들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난 원래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이들에게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없다. 이들은 이런저런 성격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지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보낼 수도 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자랑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확신과 의식적인 보상활동 사이의 간극이 기괴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이 의사를 쫓아다니다가 저 의사를 쫓아다니고 이 종교적 이론, 저 철학적 이론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 매주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엄청난 변화를 안겨줄 애정 관계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지런한 행동과 의도적 노력은 그저 깊은 무력감에 빠진 자신을 은폐하기 위한 우산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들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자신은 그 결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깊이 확신한다. 이런 감정이 너무 진전되어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게 되는, 자신이 애당초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보통은 자신의 소망이 있을 자리를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이 차지한다. 예를 들어 그들의 결정은 이렇게 하면 아내가 화를 낼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텐데 하는 고민의 형태를 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타인에게 짓밟힌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화를 낸다. 하지만 짓밟힘을 당하도록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무력감을 깨닫는 정도는 그 강렬함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무력감을 그 자체로 의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능률과 사회적 기능이 너무 줄어들어 굳이 스스로에게 무력감이 아니라고 속일 필요마저 없어진 중증 신경증일 가능성이 높다. 무력감을 완전히 깨달을 때 생겨나는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깊은 공포, 인생의 무의미함을 규칙적으로 느낀다. 무력감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증 신경증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무력감을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후유증과 연계시키는 힘든 정신분석 작업이 종종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무력감을 의식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신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대부분 무력감을 동반하는 깊은 두려움 탓에 아주 약화된 형태로만 무력감을 의식하는 것이다. 감정의 괴로움을 극복하려는 1차적 시도는 무력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련의 합리화이다. 근거로 제공되는 합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가 신체적 결함 탓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여 조금만 과로해도 못 견디며 이런저런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고 아프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심리적 이유에서 나온 무력감을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신체적 결함 탓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합리화는 특정한 인생 경험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에 모든 활력과 용기를 빼앗겼다는 확신이다. 어린 시절의 특정한 경험, 불행한 사랑, 경제적 파탄, 친구에 대한 실망을 무력감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을 단순화시키는 탓에 이런 합리화가 많은 관점에서 더욱 수월해졌다. 다시 말해서 3살 때 엄마한테 맞았거나 5살 때 오빠에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무력해졌다고 믿도록 핑곗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합리화는 특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상상으로 혹은
실제로도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속수무책의 심정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성향이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한 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책상에 앉아 자신이 무능하다는 기분에 젖어 있는 동안 머릿속으로 자신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내가 아플까봐, 친구가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다고 화를 낼까봐, 방이 너무 추울까봐 겁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결국 그는 무력감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적절한 항복처럼 보일 때까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구 지어낸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성향이 상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확장되면 더욱 치명적이다. 당사자는 정말 몸이 아프고 상사를 도발하여 실제로 해고당하며 아내와 언쟁을 시작하여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할 경우 견딜 수 없는 외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무력감은 타당하며 지극히 정당하다고 느낀다. 사실 상상이나 현실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를 약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성향은 분명 다른 곳에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언급하면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 없는 마조이즘의 현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무력감을 변호하는 이런 합리화는 분명 상상이나 현실에서 자신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